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주식시장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오늘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양대지수 코스피 코스닥이 2750선, 880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민감한 주가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배터리주들, 이들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준 성장주지만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섹터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 반응이 좋습니다. 바로 컴투스 홀딩스, 에코프로 BM,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차별적인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여기에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주주 친화 정책까지 더해지면 더 좋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주가 바닥권에서 양호한 실적 발표와 또 배당 계획, 여기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계획까지 밝히면서 주가가 6%가량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 1월 굉장히 흔들림이 컸습니다. 돌이켜보면 1월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29곳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고 총 규모가 4,470억 원에 달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영, 또 대한제강, 인선 ENT, S&T 모티브, 나이스, HDC 랩스 등 자사주를 사들인다고 공시했던 기업들입니다. 또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 매드팩토 같은 이런 기업들에서 그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주를 위하는 그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주식시마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물적 분할 논란 재점화, 제도 개선 방법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들 반대가 최근 굉장히 커지면서 이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물적 분할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또 물적 분할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알아볼까요? 예, 이제 기업 분할이 필요성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사업 성장을 위해서라든지, 이제 사업 부분을 쫓긴다든지 할 때 이제 기업 분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요. 이럴 때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적 분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주주들, 기존의 주주가 있겠죠. 기존의 주주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주주 A가 B가 뭐 각각 5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적 분할에서 회사가 두 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주 간의 지분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동등하게 분할되는 방식을 인적 분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특수 사업 부분을 이제 자회사로 만드는 거죠.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만들어서 신규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분할하는 방식을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할되는 사업을 하나로 회사를 만들면 사실은 총괄하는 사람도 다르고 경영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역도 구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은 성장 동력을 얻기가 쉬운데 근데 이제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물적 분할한 회사가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 기업을 가진 주주들이 크게 특히 소액주들이 크게 손해를 본다 이런 사실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을 했을 경우 100%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이 100% 지분이 사실은 이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됨으로써 지분 희석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은 어떻게 보자면 자회사를 100% 가지고 있었는데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자기 지분이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이렇게 기업이 분할되면서 자회사의 가치는 높아지고 모회사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것의 근본적인 어떠한 상황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대주주들, 그러니까 원래 회사의 대주주들은 여전히 이제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기존 회사의 주주들, 소액 주주들은 자산 손실, 기업가치 하락을 입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주식회사의 특징에 기인한 건데 근본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의사결정이란 게 합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주총에서 몇 프로 이상 가장 다수의 표결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경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액주주는 보통 이제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현금 흐름이라든지 기업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대주주는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고 현금 흐름에서 일부 손실을 보는 것이고요. 소액주주는 원래 경영권이 없는데 현금 흐름까지 손해를 보는, 기업의 가치까지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확한 그 정의와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투자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이상형의 주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샀는데, 근데 이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 같은 이상형이 새롭게 나타났는데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소액주주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시고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 물적 분할인데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분할된 회사의 지분이 이제 뭐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분에 있어서 변화가 없지만,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새롭게 100% 지분의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서 그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설립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소액 주주들이 투자를 한 데 있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물적 분할도 할 수 있고 인적 분할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물적 분할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물적 분할한 기업들을 상장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여기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다 공유를 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상장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매집은 가능합니다. 주식 출자를 해서 이렇게 통화하는 거는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은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게 사실 자회사만 세우면 포스코의 경우처럼 그렇게까지 논란이 안 되는데, 이 자회사에 세운 거 알짜배기 회사죠. 사실은 이 알짜배기 회사를 상장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게 알짜배기 회사가 있던 사람들이 이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방식이고요. 결국은 대주주와 이제 소액주주와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주주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보다는 어떤 비율, 일정 비율 이상 내가 지분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소액주주들은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투자라고 여기서 내가 수익을 창출해야겠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충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충되는 가치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적 분할을 통한 어떤 자회사 설립, 그에 따른 상장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주면서 대주주의 기업 가치를 조금 손해보는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액주주들은 기업 가치 엄청 손해를 보고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를 하면 되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전체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대주주는 어떻게 보면 지분 희석이 훨씬 많이 되고, 이에 따라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이러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뭐 많이들 얘기하는데, 자회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회사 하나만 상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굳이 추가 투자 자금을 모집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케이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애플, 구글 정말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 회사만 상장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회사들이 계속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어떤 주식의 가치를 더 보존하고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들의 이런 물적 분할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유상증자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소액주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입게 될까요? 인적 분할을 한 후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소액주주들이 일부 지분 손실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인적 분할한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연기금이라든지 다른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 자금을 넣기 때문에 희석의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 회사에 대해서 알짜배기 회사, 그러니까 LG 엔솔 계속 나오는데 LG화학에서 나는 LG 엔솔을 보고 투자한 건데 이 정확한 투자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기 경영권이라든지 현금 흐름권 그리고 투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자기와 이 회사의 사실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모회사를 통해서만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분상에 굉장히 알짜배기면 넘어가고 흔히 말해 성장의 가치는 자연스러워 다 쏠리게 되고 성장의 가치의 수혜는 모기업의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가지게 되고 자기의 가치는 모기업의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 가치의 손해만 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가치 손실의 문제긴 한데 인적 분할을 한 후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내가 투자를 한 건데 다른 사람이 더 와서 지분 희석이 되지만 그 기업 성장의 가치를 나는 100%에 다 누릴 수 있는데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건너 구조를 가지고 이 자회사가 상장하게 된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기존의 소액주주가 모회사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게 된다. 수치적인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게 되고 이번에 LG화학 주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물적 분할 말고도 인적 분할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관점에서 대주주가 봤을 때 보다 유리한 쪽은 물적 분할이라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경영권을 유지하고 또 신규 자본을 유치하는데 대주주가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물적 분할이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대기업의 횡포 아닌가요? 알짜배기 빼내기입니다. 라고 굉장히 또 반감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건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한 투자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는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물적 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일단 물적 분할 자체는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자회사로 두면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출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회사 형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가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경우,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굉장히 자본 가치상에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물적 분할 후 상장의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가 된다든지 일본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서 주주의 권리, 기존의 모회사에 가졌던 주주가 가질 수 있는 현금 흐름권에 대한 권리가 깨지게 된다면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라든지 현금 흐름권이 실질적으로 축소가 된다 그러면 이걸 소송을 통해서 다시 상장 폐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소액주주의 활동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집단 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주주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주주민주주의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되는 행사를 상장한다 이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 윤리에 조금 반하는 행동이고 자기를 처음 믿고 투자해줬던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적 분할 자체는 가능하지만 물적 분할한 이후에 그 분할한 회사의 상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네요. 법적으로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주 보호 장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한국의 경우 대주주하고 이제 소액주주와 상당히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은 대주주는 어떻게 보자면 기업 가치 상승보다는 경영권 유지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경영권이 희석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만 소액주주는 이 회사를 믿고 내가 투자를 했다, 위에 성과를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소액주주가 어떻게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기업의 가치 상승에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주 가치 훼손 및 편취를 금지하는 어떻게 보면 주주보호 의무 선언이라든지 이런 선언적인 것을 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가이드라인, 한국은 사실은 ESG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의 ESG거든요. 산업부에서 뭐 KESG 가이드라인 정비하고, 올해도 산업부에서 등급 산정에 의해서 이제 ESG 등급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가버넌스라고 이야기하죠. 기업 지배구조 등급 산정에 있어서 물적 분할하면은 등급 산정 굉장히 나빠지고 너네 C등급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이렇게 소액주주 보호장치, 그러니까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할 경우 크게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를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정부가 ESG 등급을 규제를 하려는, 어떻게 보면은 등급이란 걸 통해서 뭐 간접 규제라고 하죠. 간접 규제를 하는 이런 라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 상에서 물적 분할 팩터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게 반영을 하고, 이게 만약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갔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확 낮추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 피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약간의 엄밀한 제도는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의 제도적인 규제를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접적으로나마 일반 소액 투자자들, 주주들의 그런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있다는 것 확인을 해봤습니다. ESG가 작년에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가치인데요. 여기서 지배구조에 대한 그 내용에 있어서 등급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은 있군요. 예,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공약으로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거고요. 또 앞으로 우리 자본주의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또 꼭 필요한 그런 또 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여러 공약들을 물적 분할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서 각각 좀 평가해 주시죠. 예, 이재명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가 이제 동시 상장하는 경우 물적 분할 전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물적 분할 후 상장 시 신주를 이제 모회사 주주들한테 우선 배정하는,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한다 그러면 너의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먼저 배정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먼저 주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신사업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해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이런 것들을 법령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가 좀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회사 자회사 동시 상장 관련 규정 등등 좀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둘 다 상장하면 안 되든지 뭔가 제약을 주겠다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실제 상장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하고 신주 우선 배정의 차이는, 신주 우선 배정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고요. 신주 인수권은 일종의 권리를 줘서 주주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실제 못 산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제를 마련한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둘 다 어떻게 자회사 상장 시에 흔히 말하는 기존 주주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피해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고요. 뭐 신주 인수권 매각이,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부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매각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적 분할 상장을 할 때 모회사의 지분을 갖고 계시는 이 소액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정도로 지금 현재 유력 대선 주자 두 분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신주 우선 배정을,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아예 물적 분할된 회사의 상장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이게 물적 분할된 회사를 상장하지 않는 게 뭐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신산업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꼭 뭐 반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처럼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미 큰 기업들이 자기가 가진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상장을 많이 그러니까 상장 없이 자회사 유지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이제 물적 분할된 자회사들을 상장하지 않으면 신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하는 케이스는 마련을 해주는 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이게 사실 어디서부터 발생했냐면 대기업 위주의 어떠한 신성장 동력 찾기 이거에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의 대주주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없고요. 사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다 벤처기업에서 투자해서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 현금으로 마련하고 이런 신성장 동력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 물적 분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한국의 현금 흐름 그리고 수익성상 그런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보다 어떻게 보자면 큰 플랜을 가지고 신성장 동력을 이제 벤처 쪽에서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성장해서 큰 기업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고 지배 구조를 간단하게 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성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금 조달의 방법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에서는 벤처기업을 좀 더 또 많이 키우면서 이런 커져나간 기업들이 지배 구조를 또 단순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식심화론 두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물적 분할 희비 관련주의 투자 전략은? 네, 물적 분할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어떻게 이익이 충돌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기업들이 앞으로 좀 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또 과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물적 분할 이슈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지 신한금융투자 금정지점 연결하겠습니다.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적 분할 자체가 주식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돼서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이 또 물적 분할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또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분위기 자체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짜 사업의 분할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하게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 주주들은 처음까지 내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LG화학의 주가가 10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내려앉는 이런 모습까지 좀 보여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기업의 주가에로는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물적 분할 공시에 따른 이런 타격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분할을 할 때 뭐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인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자, 물적 분할한 이후에 LG화학의 주가가 뭐 계속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어제 같은 경우는 LG화학도 자체적으로 석유화학에 쏠려 있는 것을 이제 앞으로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글로벌 신약 이렇게 3대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물적 분할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현재 투자 심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되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대어로 평가를 받다가 상장 이후에 민폐 주식이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리밸런싱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끝날까요?
네, 지금 수급 불균형, 수급에 좀 고용 현상을 나타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라고 한다라면은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 유입 자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특히나 최근 ETF 종류들을 살펴보면 2차 전지 관련된 ETF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G 엔솔을 편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억지로 매도를 해서 LG 엔솔을 매수를 해야 되는 성금 마련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의 현재 가치와는 조금은 무관하게 수급적인 고잉 현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의견을 조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MSCI와 이제 세계 지수 편입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3월에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그리고 4월 달까지도 ETF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점이 조금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언제 종료가 될 것이냐 아무래도 1분기 정도는 지나야 여기에 대한 이런 부담은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상장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수급의 꼬임 현상은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리밸런싱 계속되고 있고요. 워낙 코스피 시총 2위 종목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형주라든지 대형주 지수라든지 그리고 MSCI 지수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한 ETF까지 이런 패시브 자금들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1분기가 지나야 이러한 과정들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 주식시장의 대형주의 어떤 그 자금의 블랙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여러 기업들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KT가 배당 성향을 50%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또 AI, DX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KT의 주가에 물적 분할이 악재로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물적 분할은 악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을 텐데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유상 증자를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공모주 청약 금액을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금 KT 같은 경우는 그 반대급부로 배당 성향을 조금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물적 분할을 진행을 했을 경우 기존의 주주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금으로서 이제 조금은 잠재우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KT 자체가 최근에 만성적인 이런 주가 저평가 탈출을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의 입장에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떼어내려는 이 AI와 이제 디지털 관련된 이 사업부는 매출 성장률로 봤을 때 유선 사업부, 무선 사업부를 떠나서 지금 매출 성장률이 가장 잘 나오는 이런 사업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에 16% 정도 가까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 앵커님께서 이제 언급을 또 해주셨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도 제재하는 분위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KT가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지속한다라면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 확실한 결정이 나오게 되네요. 아직 물적 분할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정도에 물적 분할을 강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는데요. 만일에 이 재료가 또 부각이 되면 이후에 좀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역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업부에 대해서 KT가 물적 분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T의 주가는 워낙 장기간 역별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바닥권에서는 좀 올라서 있습니다. 17,000원에서 현재는 32,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 그리고 또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눈치를 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CJ ENM인데요. 물적 분할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도 좀 좋은 반응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망해 주시죠.
네, CJ ENM이 물적 분할을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주가의 하락이 조금 심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한 재검토 소식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에게도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흐름 자체는 소액 주주를 조금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주주 가치 훼손을 방어한다는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 좀 재검토하는 게 현 상황에는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J의 효과로 인해서 기존에 물적 분할 검토하고 있던 기업들도 철회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내용 자체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이제 3월에 있을 대선 이후에 좀 더 구체화가 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적 분할 재검 는 CJ 측에서는 주가 관리 차원에서도 좀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적 분할 재검토를 밝히게 되면서 주가가 9%대 상승을 이번 주에 한 차례 보였었는데요. 이게 1년 사이에 최고 주가 상승률이라고 하네요. 주식시장의 반응이 아주 또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잠정 중단하는 그런 기업들 움직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다보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는 이 물적 분할 이후에 특히 상장 과정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어쨌든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앞서서 교수님과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걸 아예 금지하는 것도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공모주 시장이 사실 이런 물적 분할 기업들이 상장하게 되면 그 공모주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을 또 선호할 수밖에 없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공모주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적 분할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슬픈 이런 상황인 것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 조금 많이 커져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물적 분할을 했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한 이런 의사 결정권이라든지 처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것 이외에도 박탈당하는 이런 권한이 좀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인적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 좀 내용이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했을 경우 자금의 이런 조달 여부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회사와 이런 개인의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주 시장 자체만 놓고 이제 우리가 또 분석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이런 수급 불균형이 형성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규 기업들 정말 물적 분할에서 신설 회사 같은 경우는 알짜 사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종목들이 매도가 되어서 이쪽으로 옮겨 타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ETF나 펀드 자금으로 또 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더 교란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조금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전후에 시장에서 좀 대여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면은 현금화를 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예 이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기업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IPO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대여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IPO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SK그룹 같은 경우는 SK온 그리고 SK스퀘어의 비상장 자회사들의 IPO 좀 더 관망해보고 또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살펴보시고요. 지금 부지점장님은 이런 대여들이 상장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나올 수 있는 점을 보셨지만 또 오히려 상장하지 않았을 때 IPO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군요. 자, 그러면
주가는 결국에 뭐 기업 가치를 반영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주주 가치와 주주 이익에 얼마나 또 친화적인지에 대해서도 주가 반응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메리츠 그룹주도 그랬었고요. 주주 환원과 비례하는 주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오늘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배당 성장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면서 성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과 투자자가 같이 성장하는 이런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와 흐름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배당금을 준다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 또는 자사주 소각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종목이 카카오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카카오가 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겪다가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잉여 현금으로 15에서 한 30% 정도를 재원으로 이제 비축해뒀다가 제공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5% 정도는 현금 배당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10에서 25% 정도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아마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3천억 규모의 이런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9만 원대에 안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과연 이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 자체는 굉장히 낙폭 과대로 있는 상황에서 발표한 재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랠리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도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하는 이런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메리츠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의 카카오의 이런 발표 주목하시면서 저는 트레이딩 구간에서 수익 짧게라도 내볼 수 있는 구간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주주분들을 위한 질문, 그리고 납폭과대주 요즘 보시는 분들을 위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 6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까지 내려가면서 82,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9만 원 선을 말씀해 주신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고점에 사신 분들 카카오 믿고 나는 계속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가를 낮추실 필요도 있을 거거든요. 지금 뭐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할지 혹은 또 낙폭과대주를 보시는 분들 카카오 바닥 잡았다고 판단해도 괜찮을지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좀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와 네이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플랫폼 규제 때문에 정부의 이겨내지 못한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카카오가 먼저 신호탄을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매물대 형성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 정책 하나만 가지고는 돌파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3월 대선 이후에 이런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런 수정이 조금 나와줘야지만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의 이런 플랫폼 공룡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 이렇게는 가능하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전의 가격대로 회복하기는 힘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만의 결국에는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을 가지고는 단기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성장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점장님,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신한금융투자 금정지점의 신병재 부지점장과 함께 물적 분할에 따른 희비와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물적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그리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에 이 파급 효과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또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KT, NHN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이 물적 분할을 발표했고요. CJ ENM은 물적 분할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SK 이노베이션 내 배터리 자회사 SK온 같은 경우는 당분간 상장을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혔고요. 기업 가치 30조 원으로 좀 추산됐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SK온 그리고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비상장 자회사의 IPO를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또 주주들을 위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IPO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추세로 이어질지 기업들의 또 소식들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장 마무리할 시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요. 양대 지수는 1%에서 1.8%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특히 우리 장의 낙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어서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요. 그래도 또 반등한 이후에 지지력은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또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119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장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